이 이름이 왜 여기서 나와? 보육원 원장실, 캐비닛에서 쏟아진 낡은 서류철 위에 재벌 회장 한성호의 시선이 박혔습니다. 입양동에서 침몰 안에 적힌 이름 오수연. 30년 전 헤어진 전처였습니다. 결혼 생활 2년, 아이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혼 석 달 뒤 날짜가 찍힌 이 서류에는 있을 수 없는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증인 란에는 3년 전 세상을 떠난 자신의 어머니 이름까지. 30년간 감춰진 비밀, 버려진 딸,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도 침묵한 현재의 아내. 한 장의 종이가 이 가문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경기도 안성, 밝은 미래 보육원 본관 앞마당에 검은색 세단 세 대가 나란히 멈춰 섰습니다. 성진그룹 창립 40주년 기념 사회공헌 행사, 그 마지막 일정이 이곳이었죠. 회장 한성우가 차에서 내리자 홍보팀 직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기부금 3억 원이 적힌 대형 모형 수표를 들고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동안 성우의 얼굴에는 익숙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포토타임이 끝나고 홍보팀이 장비를 정리하는 사이 보육원 원장 김복순이 조심스럽게 성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잠깐 차 한 잔 드시고 가시죠. 본관 2층에 제 방이 있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원장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올랐습니다. 원장실 안쪽 작은 탁자 위에 찻잔 2개가 놓이고 김복순이 따뜻한 보리차를 따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보육원도 올해로 40해째입니다. 회장님 회사랑 나이가 같네요. 그렇습니까?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아이들이 잘 크는 게 보람이죠. 김복순이 캐비닛 앞으로 가더니 서랍을 열고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초창기부터 후원해 주신 분들 명단이에요. 회장님처럼 큰 뜻을 가진 분들이 계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파일을 빼내는 순간 그 뒤에 꽂혀 있던 낡은 기록철 하나가 함께 딸려 나와 책상 위에 펼쳐졌습니다. 김복순이 황급히 손을 뻗어 기록철을 덮으려 했지만 성우의 눈은 이미 펼쳐진 페이지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입양 동의서 한 장, 침몰 안에 적힌 이름. 오수연. 성우의 손가락 끝이 찻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날짜는 1994년 6월 12일, 아동명 한서진, 보증인 이정숙. 이혼이 확정된 게 1993년 9월이었으니 그로부터 9달 뒤. 회장님, 이건 오래된 서류라. 김복순이 기록철을 서둘러 캐비닛에 밀어 넣었습니다. 성우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육원에 오래 후원해 주신 분들도 많겠습니다. 명단 좀 더 보여주시죠.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성우의 머릿속에는 방금 본 3가지 이름이 불에 지진 것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친모 오수연, 아동명 한서진, 보증인 이정숙. 차를 마저 마시고 보육원을 나선 성우가 뒷좌석에 앉자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 성우는 창밖으로 시선을 던진 채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수연과의 결혼 생활 2년, 아이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성우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혼 확정 후 9달 뒤에 입양 동의서라니. 30년 전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이정숙은 수연을 볼 때마다 입버릇처럼 말했죠. 저 여자는 우리 집안에 맞지 않아. 결국 성격 차이를 사유로 협의 이혼이 진행됐고 성우 자신은 그룹의 해외 사업 확장에 파묻혀서 이혼 절차 대부분을 어머니와 법무팀에 떠넘겼습니다. 보증인 란에 적힌 이정숙,
3년 전 세상을 떠난 자신의 어머니. 어머니가 수연의 임신을 알고 있었고 출산과 입양까지 직접 손을 댄 것이 아닌가. 성우가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재현이 나야.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 서재에서 보자. 그날 밤 성진그룹 전략기획실장 박재현이 성우의 자택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성우가 책상 앞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을 깍지 끼고 재현을 올려다봤습니다. 두 가지를 알아봐야 해. 오수연, 내 전처야. 이혼 후에 어디로 갔고 지금 어디 사는지 찾아. 그리고 1994년에 안성 밝은 미래 보육원에서 입양된 아이가 있어. 한서진이라는 이름이야.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재현이 안경을 고쳤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류에 친부란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미상이었어. 그렇다면 수연 씨가 회장님 이름을 일부러 넣지 않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알아. 그리고 재현이, 이건 미라한테는 물론이고 그룹 안에 누구한테도 새나가면 안 돼. 재현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같은 시각 충남 서천의 작은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야간 근무를 마친 간호사 한서진이 로커룸에서 운동화 끈을 묶고 있었습니다. 병원 후문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와 우유 한 팩을 집어든 서진이 전화기를 꺼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늘아, 다음 달 원장 선생님 칠순이잖아. 선물 뭐가 좋을까? 나는 목도리 생각 중인데. 원룸으로 돌아온 서진이 침대에 누워 옆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죠. 보육원 졸업식 날 원장 김복순과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 서진이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 불을 껐습니다. 사흘 뒤 박재현이 성우의 서재로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수연 씨는 이혼 직후 주소를 서울에서 전남 순천으로 옮겼고 그 뒤로 추가 이전 기록은 없습니다. 한서진이라는 아이는 생후 8개월에 서울의 한 가정에 입양됐다가 3살 때 파양돼서 보육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파양이라고. 성우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보육원 원장이 자발적으로 알려준 정보입니다. 서진 씨는 만 18까지 보육원에서 자랐고 원장의 추천으로 간호대에 진학해서 지금은 서천중앙병원에서 5년째 간무하고 있습니다. 우수 간호사 표창을 3번 받았더군요. 성우가 보고서의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아이 성이 한씨야. 출생신고 경위를 확인하려면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성우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어머니 이정숙이 입양 절차를 밀어붙이면서 아이에게 한씨 성을 붙여 신고한 것이 아닌가. 아이를 완전히 지우려 했다면 다른 성을 썼을 텐데 한씨를 그대로 남긴 건 어머니 나름의 마지막 연결고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성우는 서재 불을 끄지 않은 채 캐비닛 위에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3년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유품 상자였죠. 상자 바닥에 이중 칸막이를 드러내자 접힌 메모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필체. 수연이 아이 거는 정리 완료. 미라에게 알렸음. 성우의 손이 메모지 위에서 멈췄습니다. 미라. 지금의 아내가 30년 전 이 일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성우가 메모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미라와의 재혼은 수연과의 이혼이 확정되고 불과 6달 뒤였죠. 당시 미라는 어머니 이정숙의 사회활동을 돕던 지인의 딸이었고 어머니와 이미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서재 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2층 침실에서 내려온 미라가 서재의 불빛을 확인하고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안에서 서류 넘기는 소리를 듣고 손을 거두었습니다. 복도를 되돌아가는 미라의 얼굴 위로 불안과 경계가
동시에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가 평소처럼 현관을 나서며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대문을 빠져나가자마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재현이 수연의 순천 현재 주소하고 사업자 등록 정보 확인해줘. 그리고 보육원 원장한테 서진이 입양될 때 출생신고를 누가 처리했는지 물어봐. 그날 아침 자택 1층 다이닝룸에서 성우와 미라가 마주 앉아 조찬을 들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보육원 행사가 인상적이었어. 앞으로 사회공헌 쪽을 좀 더 넓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미라가 커피잔을 드는 손을 멈췄습니다. 보육원 이야기를 이 사람 입에서 듣는 건 결혼 후 처음이었죠. 미라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요, 좋은 생각이네요. 조찬이 끝나고 성우가 출근한 뒤 미라는 곧장 2층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위 서랍 안 캐비닛 옆을 훑었지만 눈에 띄는 서류나 메모는 없었습니다. 성우가 이미 모든 자료를 박재현에게 넘긴 뒤였죠. 미라가 전화기를 들어 홍보팀 실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육원 행사 때 회장님이 특별히 관심 보이신 게 있었나요? 원장실에서 꽤 오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차를 드신 것 같은데 저희는 밖에서 기다렸거든요. 전화를 끊은 미라가 창가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이정숙과 함께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이정숙이 조수석에서 돌아보며 말했죠. 다 정리했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지만 미라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떴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재현이 순천 지역 사업자 등록 정보를 조회하고 있었습니다. 순천시 연양동에 윤수경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꽃집 꽃마루가 확인됐죠. 주소 이전 기록상 오수연과 동일 인물로 추정됐지만 개명 여부는 법원 기록을 열어봐야 알 수 있었습니다. 재현이 보고서를 정리한 뒤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육원 원장에게 확인했습니다. 서진 씨의 출생신고는 이정숙 여사가 직접 처리하셨다고 합니다. 원장도 아이의 성이 한 씨인 걸 보고 아버지 쪽 사람이 관여한 거라고 짐작하셨답니다. 또 있나? 30년 전 이혼을 처리한 법무법인을 통해 확인한 건데 이정숙 여사가 수연 씨에게 위자료 5억을 일시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별도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각서 내용이 뭔데? 임신 사실을 회장님께 알리지 않으며 향후 일체의 영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각서 사본의 증인란에 강미라 씨 이름이 있습니다. 성우의 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무겁게 흘렀습니다. 미라가 각서 현장에 있었다. 당시 미라는 이정숙의 사회활동을 보좌하며 사실상 비서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정숙이 미라를 다음 며느리로 준비시키고 있었죠. 단순히 증인으로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계획 안에 이미 들어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재현이 한 가지만 기억해. 지금 미라를 추궁하면 미라 쪽에서 증거를 없애거나 서진이한테 먼저 손을 뻗을 수 있어. 그렇습니다. 부인보다 서진 씨를 먼저 만나시는 게 순서입니다. 성우가 전화를 끊고 비서에게 내선을 눌렀습니다. 수요일 오후 일정 비워도 공식 차량은 쓰지 않을 거야. 수요일 오후 성우는 재현의 개인 차를 타고 서천중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실에 서진과의 면회를 요청했지만 오전 수술 보조에 이어 오후 외래 근무가 연달아 잡혀 있어 만남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성우가 병원 1층 로비 구석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복도 저편에서 환자를 휠체어에 태워 이송하는 서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진이 환자에게 무언가 말하며 웃었고
성우는 그 미소에서 30년 전 수연의 젊은 시절 얼굴이 겹치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성우가 돌아간 뒤 원무과 직원이 간호사 휴게실에서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고급 세단 타고 온 어르신 한 분이 한서진 간호사 찾으셨는데 면회가 안 되니까 로비에서 2시간을 앉아 계시다 가셨어. 이 이야기가 돌고 돌아 서진의 귀에 닿았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갸웃하며 삼각김밥 봉지를 뜯었습니다. 나를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서진의 손이 삼각김밥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보육원에 있던 시절 해마다 정확히 생일날 도착하던 익명의 선물 상자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한편 미라는 남편의 수요일 오후 일정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운전기사에게서 확인했습니다. 비서실 공식 차량도 움직이지 않았죠. 미라가 핸드백에서 전화기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태준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롯데호텔 라운지에서 봐요. 법무법인 정한 소속 변호사 최태준이 라운지 소파에 앉아 미라를 맞았습니다. 미라가 메뉴판을 밀어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누군가를 비밀리에 만나고 있어요. 충남 서천 지역과 연결고리가 있는지 찾아봐요. 최태준이 안경테를 매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최태준이 미라에게 보고했습니다. 한서진이라는 이름이 회장님의 극비조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보육원 출신의 30살 간호사입니다. 미라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접혔습니다. 30년 전 시어머니와 함께 처리한 그 아이가 살아서 어른이 됐고 남편이 이걸 알아냈다는 뜻이었습니다. 2가지 해줘요. 첫째, 한서진이라는 사람의 상세한 신상을 조사하고 성우 씨가 접근하는 걸 막을 방법을 찾아요. 둘째, 30년 전 시어머니가 수연 씨한테 받아낸 각서 원본이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해요. 미라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최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각서 원본이 성우 씨 손에 들어가면 내가 3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전부 드러나요. 반드시 먼저 확보해야 해요. 한편 박재현은 보육원 원장 김복순에게서 추가 정보를 넘겨받고 있었습니다. 서진이가 3살 때 서울 강남의 한 가정에 입양됐는데 양부모가 친자를 낳으면서 10달 만에 파양됐어요. 아이가 보육원으로 돌아왔을 때 분리불안이 심했다고 당시 사회복지사가 메모를 남겼더라고요. 성우가 보고서를 읽다가 손등으로 눈가를 훑쳤습니다. 3살배기가 겪었을 그 시간이 머릿속에 그려지자 종이를 더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성우가 보육원 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서류에서 본 아이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김복순이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가 함부로 드리긴 어렵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아이는 제가 아는 한 가장 단단하게 자란 아이입니다. 그 주 금요일 저녁 성우와 미라가 자택 다이닝룸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긴 침묵이 식탁 위를 눌렀죠. 성우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서천에 다녀올 일이 있어. 미라의 수저든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서천에 무슨 일이 있는데요? 개인적인 일이야. 2사람의 시선이 식탁 위에서 부딪혔습니다. 결혼 이후 30년간 서로 깊이 묻지 않는 것으로 유지해온 평화의 껍데기가 눈에 보이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침실불을 끄지 못한 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최태준에게 보내는 문자의 글씨가 어둠 속에서 하얗게 빛났습니다. 서천 방문 전에 서진이라는 사람 쪽으로 먼저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해요. 성우가 서천으로 출발하기 하루 전 최태준은
서천중앙병원 의사 한 명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성진그룹 계열 건설사와 병원 증축 사업을 함께 진행 중인 인물이었죠. 요즘 외부인이 병원 직원을 무단으로 찾아오는 일이 잦다고 들었습니다. 보안 차원에서 면회 절차를 좀 강화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오후 간호사실에 내부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외부 방문자가 직원을 면담하려면 사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태주는 같은 라인을 통해 한 가지를 더 밀어 넣었습니다. 익명 제보를 빌미로 투약 과정 점검 감사를 실시하도록 유도한 것이죠. 병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절차적 감사의 형태를 취했지만 서진이 담당한 환자 기록이 집중 검토 대상에 들어가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성우가 서천중앙병원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간호사실 앞에서 서진과의 면담을 요청하자 접수 담당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번 주부터 외부 면담은 사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성우가 원무과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2시간이 지나서야 간호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서진 간호사가 짧은 시간 면담에 동의하셨습니다. 면담실 문을 열고 들어선 성우의 앞에 서진이 팔짱을 낀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며칠 전부터 병동에 갑자기 시작된 감사, 바뀐 면회 절차, 그리고 지난번에 로비에서 2시간을 앉아 있다 간 정체불명의 노신사. 서진이 성우가 자리에 채앉기도 전에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부모도 없고 연고자도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저를 뒤에서 조사했다는 것 자체가 불쾌해요. 무슨 용건이신지 모르겠지만 돌아가 주세요. 성우가 입을 열려 했지만 서진은 이미 의자에서 일어나 문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면담실 문이 닫히고 성우는 빈 의자 2개 사이에 혼자 남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성우가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재현이, 병원 면회 절차가 갑자기 바뀌었어. 서진이도 벌써 경계하고 있고 미라 쪽이 먼저 손을 댄 것 같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현이 서천중앙병원 이사진 명단과 성진그룹 계열사의 사업관계를 대조했습니다. 최태준이 이사 한 명을 통해 간접적으로 손을 뻗은 정황이 드러났죠. 미라가 이미 서진의 존재를 파악하고 먼저 움직인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한편 보육원 원장 김복순이 성우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매년 3월 15일에 보육원으로 입금되는 익명 후원금이 있습니다. 서진이 생일이 3월 15일이거든요. 매년이요. 네, 서진이가 보육원에 있을 때부터 떠난 뒤까지 30해를 한 해도 안 빠졌어요. 송금 계좌가 전남 순천 농협개인 계좌인데 아이 생일을 알고 보내는 사람이라면 친어머니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성우가 전화를 끊고 재현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재현은 순천 계좌 정보와 앞서 확인한 꽃집 사업자 윤수경을 대조하여 계좌 명의인과 꽃집 주인이 같은 사람임을 확인했습니다. 수연 씨가 계명해서 순천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계명 사실을 공식 확인하려면 법원 기록을 열어야 합니다. 성우가 당장 순천으로 내려가려 했지만 그날 저녁 서재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아버지, 할 말이 있습니다. 준혁이 서재 소파에 앉으며 성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심하게 불안해하고 계세요. 회사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저한테만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중간에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성우가 아들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더 숨기기 어렵다고 판단한 성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재현에게 연락하여 자료가 담긴 저장 장치를 받아왔습니다.
성우가 서류를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보육원에서 목격한 입양 동의서 내용을 정리한 메모, 이정숙의 각서 사본, 어머니 유품에서 나온 메모지. 준혁아, 너한테 누나가 있다. 준혁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30년 전에 내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이 아이가 태어난 걸 나한테 숨겼어. 준혁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입양 동의서의 침몰한 각서의 증인란에 적힌 어머니의 이름. 준혁의 얼굴이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굳어갔고 마지막 장을 내려놓았을 때는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준혁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곧장 2층으로 올라가 미라의 방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라가 화장대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준혁의 표정을 본 미라의 손에서 빗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랑 같이 아버지 전처 아이를 보육원에 보낸 거 맞아? 준혁아, 그게 무슨... 각서 사본에 엄마 이름이 있어. 증인란에 강미라라고 적혀 있다고. 미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미라가 침대 모서리에 앉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할머니가 다 주도하신 거야. 엄마는 그때 27이었어. 시어머니 앞에서 거역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아버지한테 30년을 숨긴 건 별게 아니야. 준혁이 미라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30분 뒤 현관에서 준혁이 캐리어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가 침실 창가에 서서 아들이 택시에 오르는 것을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등을 돌린 것이죠. 미라가 전화기를 들어 최태준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진이라는 여자 쪽 조치를 강화해요. 병원 행정 쪽을 더 조여요. 같은 시각 서진은 동료 간호사의 귀띔을 듣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감사팀이 네가 담당한 환자 기록을 유독 꼼꼼하게 보고 있더라. 다른 사람 거는 대충 넘어가면서. 서진이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꽉 쥐었습니다. 10년 동안 사고한 건 없이 일해온 자신의 기록에 감사라니. 며칠 전 찾아온 노신사, 갑자기 바뀐 면회 절차, 그리고 이 감사. 전부 연결된 게 아닐까? 서진이 퇴근 후 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늘아,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 병원에 감사가 나왔는데 내 기록만 집중적으로 보고 며칠 전에는 모르는 어르신이 나를 찾아왔어. 혹시 보육원 쪽에서 누가 연락 온 거 아니야? 서진이 전화기를 든 채 침묵했습니다. 성우는 재연을 통해 서진이 감사로 공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직접 그룹 법무팀을 동원하면 보안이 무너질 터였죠. 재연이 개인적으로 아는 외부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제3자 명의로 서천중앙병원 이사진에게 법률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특정 직원을 겨냥한 감사가 사실이라면 부당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진이 법적 위험을 인지하고 감사를 서둘러 종료했고 서진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끝난 뒤에도 병원 안에서 수군거림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진 간호사 뒤에 누가 있나 봐. 하는 말들이 복도에서 돌았고 서진은 자신이 원하지도 않은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서진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서진아,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다. 김복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내 친아버지일 수 있는 분이 널 찾고 있어. 나도 오래 고민했는데 너한테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서진이 전화기를 든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모가 저를 버린 이유를 알고 싶었던 적 없어요. 전화를 끄는 서진이 침대 모서리에 앉았습니다.
보육원으로 돌아온 3살의 기억, 매일 밤 현관문 앞에 서서 중얼거리던 말, 초등학교 입학 때 부모님 직업난을 빈칸으로 낸 날, 중학교 때 친구가 던진 말에 처음으로 주먹을 쥐었던 순간, 그 모든 것을 덮고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온 30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서진이 소리 없이 베개 위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원장의 전화 이후 일주일 서진은 낮에는 평소처럼 환자를 돌봤지만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30년간 봉인해 두었던 질문 하나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왜 나를 버렸을까? 서천으로 찾아온 하늘과 병원 근처 분식집에서 마주 앉았을 때 서진은 처음으로 그간의 일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정체불명의 노신사, 갑자기 시작된 감사, 원장의 전화까지. 하늘이 떡볶이 접시를 밀어내며 서진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 번이라도 직접 만나봐. 그 사람 입으로 직접 들어. 평생 그때 만났으면 어땠을까 하면서 사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 만나서 뭘 어쩌라고. 그건 만나고 나서 정하면 되잖아. 서진이 국물 그릇을 손으로 감싸 쥔 채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사흘을 더 고민한 끝에 서진은 보육원 원장을 통해 성우에게 조건을 전달했습니다. 딱 한 번 서울도 서천도 아닌 곳에서 다른 사람 없이 둘만 만나겠다는 것. 그리고 만남 이후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것이었죠. 성우가 3가지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고 대전역 근처의 조용한 호텔 카페를 장소로 잡았습니다. 만남 당일 성우는 약속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하여 카페 안쪽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켜놓고 손도 대지 못한 채 입구만 바라보고 있었죠. 서진이 정시에 나타나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눌렀습니다. 성우가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보육원에서 본 입양동의서 내용을 정리한 메모, 어머니의 각서 사본, 유품 상자에서 나온 메모지. 이게 내가 알게 된 전부다. 성우가 서류 위에 손을 올렸다가 천천히 거두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태어난 줄도 몰랐어. 그게 내가 가장 용서받지 못할 부분이야. 서진이 서류를 한 장씩 집어들었습니다. 입양 동의서의 침몰안에 적힌 이름, 각서의 조건, 메모지에 남은 필체.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서진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마지막 장을 내려놓았을 때 준비해왔던 냉정함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30년이 지나서야 나타나신 거예요? 서진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제가 3살 때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디 계셨어요? 변명은 안 하겠다. 사실만 말할게. 성우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의 사업에만 매달려서 이혼 절차를 어머니한테 맡겼어. 내 어머니가 임신한 걸 몰랐던 건 내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야. 누구 탓도 아니고 내 잘못이다. 서진이 고개를 들어 성우의 눈을 처음으로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속죄예요. 호기심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처음에는 진실을 알고 싶었어. 지금은 네가 내 딸이라는 사실 앞에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고 있는 거다. 서진이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카페 출구를 향해 걸어가던 서진이 발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이 서류 가져가도 되나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며칠 뒤 서진의 전화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오늘 대전 날씨가 좋더라. 카페 직원이 친절했고 네가 건강하면 좋겠다. 서진이 전화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하루를 꼬박 고민한 끝에 4글자를 눌렀습니다. 네, 날씨 좋았습니다. 그 뒤로 조심스러운 문자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아침 산책로에서 찍은 사진을 보냈고 서진은 병원 옥상에서 찍은 석양 사진으로 답했습니다. 대단한 말은 없었지만 사소한 것들이 오갈 때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아주 조금씩 좁아지고 있었죠. 문자 교류가 2주째 이어지던 어느 저녁, 성우가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아,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전화했다. 네, 말씀하세요. 내 어머니가 순천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30년 동안 매년 내 생일에 보육원에 돈을 보내온 사람이 그 사람으로 추정돼. 전화기 너머로 서진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버리고도 그런 걸 했다고요. 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다음 순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사흘 동안 서진은 성우의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새벽 서진이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옷을 주섬주섬 입었습니다. 순천행 시외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은 서진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순천시 연양동 꽃마루 꽃집 앞에서 서진이 30분을 서성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카운터에 선 여자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진이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열대 위에 작은 화분 하나를 집어든 서진이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수연이 화분을 받아들며 포장을 시작했죠.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앞에 선 젊은 여자의 얼굴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이 스쳤습니다. 예쁜 거 고르셨네요. 물은 일주일에 한 번만 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이 동네는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서진이 화분을 받아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수연이 닫히는 유리문 너머로 서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과 닮은 이목구비, 걸음걸이까지. 수연의 심장이 요동쳤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카운터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꽃집에서 2블록 떨어진 버스 정류장, 서진이 벤치에 앉아 화분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진이 전화기를 꺼내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를 봤어요. 건강이 안 좋아 보여요. 안색이 많이 어둡고 가게 한쪽에 약봉지가 여러 개 있었어요. 성우가 전화기를 귀에 바짝 붙였습니다. 서진이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말을 쓴 것이었죠. 한편 대학 동기 집에서 열흘째 머물던 준혁이 아버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서진이라는 분, 누나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한 일하고 누나는 별개의 사람이니까요. 서진이한테 먼저 동의를 구하마. 성우가 서진에게 준혁의 뜻을 전했습니다. 내 이복 동생인데 이 아이는 어머니 편이 아니야. 만나볼 생각이 있으면 내가 자리를 만들게. 이틀 뒤 서진이 답했습니다. 한 번은 만나보겠습니다. 대신 지난번과 같은 장소에서요. 대전의 같은 호텔 카페, 같은 구석자리에 3사람이 앉았습니다. 성우가 가운데, 서진이 오른쪽, 준혁이 왼쪽.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한 일에 대해서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서진이 준혁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자신보다 2살 어리고 해외 유학을 다녀온 사람이라고 들었지만 거만한 구석이 없었죠. 서진의 어깨에서 힘이 조금 빠졌습니다. 2시간 동안 3사람은 서로의 일상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혁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누나가 원하지 않으면 상속이든 가족관계든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누나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모르는 척은 못하겠더라고요. 서진이 빈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내가 뭘 원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싫지는 않다. 성우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성우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내 주변에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바로 나한테 알려라. 서진이 성우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준혁과의 3자 면담 이후 한 달 서진은 성우와 주 1회 영상 통화를 하고 준혁과는 카카오톡으로 간간히 일상을 나눴습니다. 성우는 서진의 동의를 얻어 순천의 수연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일 오전 순천행 고속열차에서 내린 성우가 연양동 골목길을 걸어 꽃마루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카운터 뒤에서 꽃줄기를 다듬던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위를 든 손이 멈췄죠. 30년 전에 남편을 단번에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수경 씨, 아니 수연 씨. 성우가 두 이름을 나란히 불렀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개명한 사실까지 알고 왔다는 뜻이었죠. 수연이 가게 문에 잠시 휴업 팻말을 걸고 성우를 꽃집 뒤편 작은 마당으로 안내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2개를 마주 놓고 앉았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알아낸 거예요? 보육원에서 우연히 입양 서류를 봤어. 거기에 내 이름이 있었다. 수연이 무릎 위에 놓인 가위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옆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임신 8주째에 어머님한테 들켰어요. 지우라고 하셨죠. 내가 거부하니까 이혼을 조건으로 각서를 내밀었고 나는 아이를 살리려고 이혼에 동의했어요. 성우가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습니다.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어머님이 보낸 사람들이 왔어요. 아이를 데려갔고 나는 몸도 제대로 못 추스르고 각서가 무서워서 아이를 찾아가지 못했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가위를 잡았던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당신한테 연락하려고 했어요. 근데 각서를 어기면 위자료를 전부 토해내야 했고 무엇보다 아이한테 불똥이 튈까봐 참았어요. 미안하다. 내가 그때 좀 더 들여다봤어야 했는데. 성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연이 앞치마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누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순천으로 내려와서 이름을 바꾸고 이 가게를 열었어요. 보육원 소재를 어렵게 알아내서 매년 서진이 생일에 돈을 보내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성우가 수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이는 서천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 보육원 원장님 밑에서 단단하게 자랐고 우수 간호사 표창도 3번이나 받았다더라. 간호사가 됐다고요. 수연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도 젊을 때 간호조무사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성우는 그 말을 듣고 가슴 안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로 모르고 살았지만 닮아 있는 모녀였죠. 성우의 주선으로 2주 뒤 순천 꽃마루에서 서진과 수연이 공식적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성우는 자리를 마련한 뒤 가게 밖 벤치에 앉아 모녀에게 시간을 주었죠. 수연이 카운터 아래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내 서진 앞에 내밀었습니다. 원장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매년 한 장씩 받은 거야. 서진이 앨범을 열었습니다. 5살 생일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달리기 대회 사진. 사진 뒷면마다 수연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서진이 학교 간다. 달리기 1등 했구나.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앨범을 가슴에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녀 상봉 이후 서진은 간호사의 눈으로 수연의 안색과 가게에 놓인 약봉지들을 살폈습니다. 어머니, 어떤 약 드시고 계세요? 심장 쪽이 좀 안 좋아서
순천대학병원에 다니고 있어. 서진이 수연의 담당 의사와 직접 상담하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심장 판막이 좁아져서 수술이 필요한 단계였습니다. 서진이 서울 아산병원 심장외과로 옮기는 것을 추진하자 성우가 치료비를 전부 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 큰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 하잖아. 서진아,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서진이 입술을 꽉 깨물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우가 그 한마디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의 수술날 서울 아산병원 대기실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성우, 서진, 그리고 전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저도 가겠습니다라고 통보한 준혁까지. 준혁이 자판기 앞에 서서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누나, 커피 마실래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이 가족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순간이었죠. 4시간 뒤 수술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판막 교체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회복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예후가 좋습니다. 서진이 바로 물었습니다. 피를 묽게 하는 약은 언제부터 쓰나요? 심장 재활 일정은요? 의사가 서진의 전문적인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준혁이 서진 옆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프로네. 수연이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서진과 성우의 얼굴이 번갈아 보였습니다. 수연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서진이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간호할게요. 전문가니까 믿으세요. 2주간의 회복 기간 동안 서진은 병실에서 수연을 돌봤고 준혁은 이틀에 한 번 과일이나 간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수연은 준혁을 처음에 경계했지만 준혁이 병실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을 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우리 어머니가 한 일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얼굴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수연이 준혁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무슨 잘못이 있니?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수연의 상태가 안정되는 시점에 성우가 그룹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서진을 자신의 친딸로 법적 인지 절차를 밟을 것이며 이에 따라 상속 구조를 재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회이사 2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주가와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때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누나와 상속을 나누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문이 해야 할 바로잡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이사들의 시선이 준혁에게 모였습니다. 회장안이 수용 방향으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이사회 결과를 최태준에게서 전해 듣고 30년 전 각서 원본을 확보하여 수연이 자발적으로 아이를 포기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각서 원본은 이정숙이 이용했던 법무법인이 폐업하면서 이미 폐기된 상태였고 사본은 성우의 법률팀이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자택 서재에서 미라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서진이하고 수연한테 손 떼는 걸 멈추지 않으면 30년 전 각서하고 서천병원 감사건을 포함해서 전부 공개할 수밖에 없어. 미라가 2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오래 침묵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눈가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나도 30년 동안 이 비밀 때문에 괴로웠어.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혼자 이 짐을 지고 있었다고. 성우가 미라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태어나는 날 서진은 오피스텔로 수연을 데려왔습니다. 매일 아침 수연의 약 시간을 챙기고 오후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장을 보고 저녁을 만들고 식후에
나란히 걷는 일상이 30년의 공백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성우가 오피스텔을 찾아와 셋이 함께 밥을 먹었고 격주로 준혁이 합류했습니다. 넷이 둘러앉은 식탁에서 서진이 수연이 끓인 된장찌개를 떠먹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가족 식사라는 건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네 사람의 얼굴에 각기 다른 결의 온기가 번졌습니다. 수연이 태어난 지 2달 서진은 서천병원 복직을 준비하며 서울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일반 혈액 검사에서 수치 이상이 나왔고 정밀 검사가 의뢰됐습니다. 서울대 병원 혈액내과에서 골수 검사까지 마친 뒤 담당 교수가 서진을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한서진 씨, 급성 골수성 백혈병 초기 단계로 진단됐습니다. 서진이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병원 로비 의자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죠. 결과지를 쥔 손가락 끝에 힘이 빠져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고 서진이 그것을 다시 집어드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서진이 처음 전화를 건 사람은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아, 나 백혈병이래. 전화기 너머에서 하늘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지금 어디야? 서울대 병원 로비. 움직이지 마. 내가 올라간다. 하늘은 서천에서 맡고 있던 업무를 동료에게 넘기고 당일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어선 하늘이 소파에 앉아있는 서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야, 너 맨날 남들 간호만 하다가 정작 내 몸은 안 챙긴 거다. 이번엔 네가 돌봄 받을 차례야.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지? 심장 수술 회복 중인데 충격받으시면 일단 크게 안 아픈 것처럼 말하고 치료하면 된다고 전해. 수연 어머님은 내가 옆에서 도울 테니까. 서진이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검사에서 좀 안 좋은 게 나왔는데 치료하면 된다고 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연이 전화기를 잡은 채 한참 침묵했습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경험이 딸의 말투에서 감추고 있는 것을 짚어냈죠. 서진아, 다 말해라. 서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백혈병이래요, 엄마. 수연이 전화기를 쥔 손을 다른 손으로 감싸며 눈을 감았습니다. 성우에게 소식이 전해지자 성우는 즉시 성진그룹사회공헌재단의 의료 네트워크를 가동했습니다. 이틀 안에 서울대 병원 혈액내과 교수 3명과의 합동 상담이 잡혔고 재현에게는 해외 주요 병원의 최신 치료 자료를 모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합동 상담에서 담당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초기 단계라 항암 치료로 병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60에서 70% 수준입니다. 다만 재발을 막기 위해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해질 수 있고 그러려면 가족 간 혈액형 적합성 검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성우가 의자에서 바로 일어섰습니다. 나부터 검사하겠습니다.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성우에게서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간호사실 앞에서 담당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적합성 검사 받겠습니다. 이복남매라 확률이 낮다는 건 알지만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서진이 병실 침대에서 준혁을 올려다 봤습니다. 네가 왜 여기까지? 가족이 이럴 때 안 쓰이면 언제 쓰이겠어, 누나. 항암 치료 첫 번째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서진은 무균실에 격리됐고 항암제 부작용으로 심한 구토가 이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 서진이 거울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연이 매일 병원을 찾아와 직접 끓인 미음과 죽을 가져왔습니다. 서진이 죽을 한 숟갈 떠먹으며 수연을 올려다 봤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옆에 있어주는 게 꿈 같아요. 수연이 서진의 이마 위로 빠져나온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말했습니다. 30년치를 갚으려면 100년도 모자라.
항암 치료 2주차 서진의 면역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면회가 제한됐습니다. 성우와 수연이 병실 밖 복도에 나란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네가 임신한 걸 내가 알았더라면 지나간 건 소용없어요. 지금 저 안에 있는 아이를 살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적합성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우와 수연은 부모로서 절반 일치가 확인돼 이식 후보에 올랐고 준혁은 이복 남매 간 적합률이 낮아 불일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준혁이 실망하는 기색 없이 담당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외부 기증자 명단에서도 찾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항암 치료 두 번째 과정이 진행되던 어느 날 수연이 성우를 병원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창백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30년 동안 혼자 안고 있던 건데 더는 감당이 안 돼요. 성우가 커피잔을 내려놓고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기 직전에 나는 어머님 압박하고 당신 무관심에 지쳐 있었어요. 술자리에서 당신 대학 후배 정태호 씨하고 한 번의 실수가 있었어요. 성우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습니다. 임신이 확인됐을 때 시기적으로 당신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정태호 씨 아이일 가능성을 완전히 지울 수가 없었어요. 서진이한테 이식이 필요해질 수 있으니까 만약을 위해 정태호 씨한테도 알려야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이 말을 꺼낸 이유예요. 성우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0년간 나한테 연락 안 한 이유 중 하나가 이거이기도 했어.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서의 법적 효력과 아이 아버지에 대한 불확실성, 그 이중의 무게가 수연을 30년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성우가 서진에게 수연의 고백을 숨기지 않고 전했습니다. 서진이 병상에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결국 저는 누구의 딸도 아닌 건가요? 서진이 성우와 수연 모두의 면회를 거부하고 병실 문을 닫았습니다. 하늘에게만 출입을 허락한 채 항암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하늘이 서진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우며 말했습니다. 피가 뭐가 중요해? 30년간 널 찾아다닌 사람이 내 아버지고 매년 생일에 돈 보낸 사람이 내 어머니야. 유전자 한 줄이 그걸 받고? 서진이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안 따라가. 성우는 재연을 통해 정태우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년 전 수연 씨와의 일을 알고 있어. 지금 서진이라는 아이가 백혈병 치료 중인데 향후 이식이 필요해질 경우를 대비해서 친자 확인 검사에 형조해 주시오. 전화기 너머에서 정태우의 숨소리가 길게 흘렀습니다. 아이의 치료에 필요한 일이라면 당연히 하겠습니다. 검사 시료가 서울대 병원에 도착했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주가 걸린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성우가 재현에게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서진이는 내 딸이야. 30년간 못한 걸 종이 한 장에 맡기지 않겠어. 서진은 면회를 거부한 채 세 번째 항암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하늘만이 유일하게 곁을 지켰고 성우는 매일 병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병원 1층 로비에서 혼자 기다렸고 준혁은 이틀에 한 번 간식을 간호사에게 맡기고 돌아갔습니다. 닫힌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2주 동안 성우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서진의 병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면회가 허락되지 않아도 자리를 뜨지 않았죠. 간호사가 교대할 때마다 성우가 물었습니다. 서진이 밥은 좀 먹었습니까? 오늘은 죽을 반 그릇 드셨어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보습 립밤과 목 쿠션을 간호사에게 맡겼고 그 다음 날에는 서진이 좋아하는 출판사의 에세이집을 비닐에 싸서 전했습니다. 서진은 매일 간호사에게서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오늘도 복도에 계세요. 서진이 이불 속에서 에세이집 표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수연도 매일 병원을 찾아왔지만 서진의 면회 거부에 병실 앞까지 가지 못하고 1층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로비 소파에 수연과 성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서진이가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서진이가 치료에 집중하는 거야. 친자 문제는 결과 나온 뒤에 생각하자. 수연이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암 치료 시작 약 석 달째 담당 교수가 성우를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진 씨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한성우 회장님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우가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수연 씨의 기억은 시기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태우 씨와의 접촉은 서진 씨의 임신 시점과 무관한 시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우가 결과지를 들고 복도를 걸어 서진의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서진아.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내 딸인 건 이종희 때문이 아니야. 하지만 이것도 같이 알아줬으면 한다. 성우가 결과지를 접어 문 아래 틈으로 밀어넣고 복도 의자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1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났습니다. 5분쯤 됐을 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 부은 눈으로 문 앞에 서서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성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진이 문을 더 열며 안으로 들어오라는 뜻을 보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복도에 매일 앉아 계셨다는 거. 성우가 병실 의자에 앉으며 서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이 결과지를 침대 위에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엄마한테도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간호사가 1층 로비로 내려가 수연을 불러왔습니다. 수연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내 기억이 뒤섞여서 너한테까지 상처를 줬다. 미안하다, 서진아. 엄마도 30년 동안 혼자 짊어진 거잖아요. 나만 힘든 척하면 안 되죠. 수연이 서진의 침대 옆에 앉아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우가 창가에 서서 모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태우에게도 결과가 전달됐습니다. 정태우가 성우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다행입니다. 30년 전 일에 대해서는 나도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소. 이번에 정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요. 마음만 받겠소. 정태우는 재연을 통해 서진에게 짧은 편지 한 장을 전달했습니다. 건강하게 나아서 좋은 사람들 곁에 있으세요. 2주 뒤 3번째 항암 과정이 끝나고 골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교수가 서진의 병실에서 설명했습니다. 백혈병 세포 비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다음 과정이 끝나면 완전히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고 이식 없이 항암만으로 치료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준혁이 침대 옆에서 서진의 팔을 가볍게 쳤습니다. 그래도 적합성 검사에 둔 건 보험이라고 생각하자, 누나. 서진이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병실에 웃음소리가 퍼진 것은 몇 주 만이었죠. 미라는 서진의 치료가 호전되고 친자 확인까지 완료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서진이 한성우의 장녀로 확정된 것이었죠. 미라가 자택 거실 소파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태준 씨, 이제 그만할게요. 법적 조치 전부 중단하고 서진 씨한테 관해 모아놓은 자료 다 없애요. 전화를 끄는 미라가
전화기를 소파 위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준혁이 미라를 찾아왔습니다. 엄마도 할머니한테 끌려다닌 피해자라는 거 아버지한테 제가 말해볼게. 대신 엄마가 서진 누나한테 직접 사과하는 게 먼저야. 미라가 아들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그 아이 앞에 설 자격이 있을까? 자격은 만드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영원히 없어. 항암 치료 시작 약 5달째, 4번째 과정이 끝난 뒤 골수 검사에서 완전관의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담당 교수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향후 3년간 정기 검진과 유지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식 없이 여기까지 온 것은 매우 좋은 결과입니다. 퇴원은 2주 뒤로 잡겠습니다. 완전관의 판정 직후 미라가 준혁과 함께 서진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병실에는 서진, 성호, 수연이 함께 있었습니다. 미라가 입구에 서자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미라가 두 손을 앞으로 모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내가 한 일은 변명할 수가 없다. 시어머니 지시였다는 것도 결국 내가 선택한 거야. 서진 씨한테 그리고 수연 씨한테 진심으로 사과한다. 서진이 미라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준혁이 어머니시니까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수연이 미라에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당신도 그 집에서 쉽지 않았을 거야. 미라의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라가 돌아간 뒤 성우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미라한테 어떻게 할지는 네가 정하는 거다. 누구도 용서를 강요 안 할게.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퇴원 전날 밤 하늘이 병실에서 서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야, 네가 이번에 얻은 거 알아?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그리고 나. 하늘이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웃었습니다. 너는 원래 있었잖아.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육원 시절부터 서로를 지켜온 20년의 무게가 그 침묵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퇴원 당일 아침 서진이 병원 가운을 벗고 자기 옷을 입었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서 복도를 걸어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성우, 수연, 준혁, 하늘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네 사람의 얼굴을 한 번씩 바라보다가 걸음을 옮겼습니다. 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퇴원 기념으로 밥이라도 같이 먹자. 5사람이 병원 근처 식당에 들어가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특별한 대화 없이 젓가락을 들고 음식을 나눴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성우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서천에 내려가면 연락해라. 네, 아버지. 2글자가 이제는 어색함 없이 나왔습니다. 퇴원 후 6개월 서진은 서천중앙병원에 복직하여 다시 3교대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죠.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수연의 새꽃집에 들르는 일상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순천 가게를 오래된 단골에게 넘기고 서천 읍내에 꽃마루 서천점을 열었습니다. 서진의 원룸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살고 있었죠. 엄마, 나왔어요. 밥 차려놨다. 손 씻고 앉아. 서진이 꽃집 뒤편 작은 식탁에 앉아 수연이 차려놓은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을 먹었습니다. 수연이 맞은편에 앉아 딸이 밥 먹는 모습을 팔꿈치를 괴고 바라봤습니다. 많이 먹어. 야간 근무 전에 든든해야지. 엄마도 같이 먹어요. 매주 일요일에는 성우가 서울에서 서천까지 내려오거나 서진과 수연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에서 식사할 때는 준혁이 합류했고 한 달에 한 번은 미라도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대화는 아직 조심스러웠고 침묵이 끼어들기도 했지만
5사람이 한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반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풍경이었죠. 수연은 서천에서 꽃집을 운영하면서 서진의 3개월 주기 정기검진에 빠짐없이 따라갔습니다. 검진을 마친 날 서진이 성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치 정상이에요. 성호가 서재 책상 앞에서 문자를 읽고 전화기를 가슴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한 줄짜리 안부가 30년간 받지 못했던 모든 것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성진그룹 경영 수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룹사회 공헌재단 산하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퇴소 청년에게 집 보증금과 직업훈련비, 멘토링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자립 프로그램이었죠. 준혁이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프로그램 설계하는데 현장 이야기가 필요해. 누나하고 원장 선생님한테 자문 좀 받아도 될까? 나야 좋지. 원장 선생님도 좋아하실 거야. 준혁이 안성 보육원까지 직접 찾아가 김복순과 마주 앉았습니다. 김복순이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보육원 나간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집도 없고 보증인도 없고 아프면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준혁이 수첩에 원장의 말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적었습니다. 그룹 이사회에서 준혁이 단상에 올라 프로그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제 누나가 걸어온 길에서 배운 겁니다. 성진그룹이 사회에 갚아야 할 빚의 시작입니다. 이사진이 박수를 쳤습니다. 준혁이 발표를 마치고 객석을 바라보자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서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고 서진이 작게 고개를 끄덕여 받았습니다. 어느 추석 서진이 수연과 함께 송편을 빚어 성호의 자택으로 가져왔습니다. 다이닝룸에서 미라와 마주친 서진이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맛이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미라가 송편 하나를 집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다. 화해도 원망도 아닌 같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한 사람들의 식탁이었습니다. 보육원 원장 김복순의 칠순 잔치가 안성 보육원에서 열렸습니다. 서진이 하늘과 나란히 보육원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원장이 본관 앞에서 두 사람을 맞았죠. 서진이 원장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제가 가족을 찾은 건 선생님이 30년간 저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김복순이 서진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네가 행복하면 그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제일 큰 선물이다. 성호도 잔치에 참석하여 원장에게 인사를 전하고 성진그룹사회 공헌재단 이름으로 밝은 미래 보육원에 10년간 매년 5억 원을 후원하는 약정서를 직접 건넸습니다. 원장이 보육원 아이들 앞에서 서진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자란 언니가 이렇게 훌륭한 분들하고 함께 돌아왔다. 아이들이 서진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간호사 언니. 서진이 아이들 사이에 쪼그려 앉아 웃었습니다. 서천병원에 복직한 뒤 서진은 동료 간호사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냈습니다. 동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뜬 건 재벌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죠. 그래서 여기 복직해서 야간 근무 도는 거야. 여기가 내 자리니까. 그러면 야식은 네가 사야지. 간호사실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어느 저녁 성우가 서울 자택 서재에서 30년 전 어머니의 메모를 다시 꺼냈습니다. 메모지를 접어 서랍에 넣으려다 뒷면에 눈이 갔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문장이 하나 더 있었죠. 어머니의 필체. 성우야, 이게 최선이라고 믿었다. 미안하다. 성우가 메모지를 든 채 서재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이에게 한씨 성을 남긴 것도 이 메모를 남긴 것도 어머니 나름의 마지막이었을지 모릅니다. 용서할 수는 없어도
놓아줄 수 있는 자리에 성우가 서 있었습니다. 메모지를 접어 서랍에 도로 넣었습니다. 퇴원 후 1년 서진의 정기검진에서 완전관해가 유지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진이 처음으로 성진그룹 본사 건물을 방문했습니다. 1층 안내 데스크에서 서진이 말했습니다. 한서진입니다. 회장님 면담이요. 자신의 성과 이 건물의 이름이 같다는 것이 그제야 실감났습니다. 성우가 임원 회의를 중단하고 회의실을 나와 서진을 맞았습니다. 완전관해 1년 유지요. 교수님이 좋다고 하셨어요. 성우가 복도에서 서진을 안았습니다. 잘 이겨냈다. 회의실 유리병 너머로 임원들이 이 장면을 지켜봤지만 성우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나서는 로비에서 서진이 준혁과 마주쳤습니다. 나란히 걸으며 준혁이 말했습니다. 누나, 나중에 우리 재단 자립 프로그램에 보육원 출신 의료 인력 양성 과정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서진이 걸음을 멈추고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서천 해변 서진과 수연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발밑까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수연이 앞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생이 있으면 그때는 처음부터 내 옆에 있을게. 서진이 수연의 팔짱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 생에 만난 것만으로 충분해요. 지금부터가 시작이잖아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젖은 모래 위에 나란히 찍혔습니다. 서천중앙병원 간호사실에서 서진이 신규 간호사에게 업무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신규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선배님은 왜 서울 큰 병원으로 안 가세요? 서진이 차트를 정리하며 짧게 웃었습니다. 여기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니까. 서울 자택서재, 성우의 책장 한쪽에 액자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의 퇴원 기념사진, 수연의 서천 꽃집 개업식 사진, 준혁의 자립 프로그램 발표회 사진, 보육원 원장 칠순 잔치단체 사진, 서천 해변에서 서진과 수연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 성우가 서재에 들어와 액자들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어둠 속 서재에서 창밖 야경 불빛이 가족사진 위에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서진이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일어서서 간호사가 됐죠. 누군가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서진이는 재벌 회장의 딸이 아니라 서천중앙병원 간호사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서진이가 스스로 쌓아 올린 삶이었으니까요. 버린 것이 아니라 빼앗긴 거였던 어머니 수연은 30년 동안 매년 딸의 생일에 이름도 밝히지 못한 채 돈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사진 한 장을 받아 앨범에 끼우는 것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부였죠.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아버지 성우는 검사 결과지 한 장보다 병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으로 자신의 마음을 증명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한 상처도 남아있고 어색한 침묵이 끼어드는 식탁도 있죠. 하지만 같은 자리에 앉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풍경은 처음부터 함께했던 가족 못지않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피 한 방울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끝까지 곁에 남기로 한 마음이 가족을 만드는 거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